자, 추계학 또는 추측 통계학, 우리말로 스토캐스틱을 이제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농업 연구의 능률을 크게 높였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학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10년의 과제를 1년 안에 처리하다.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농업지대였어요. 강을 끼고. 수학에도 농업에 기인한 도량형의 단위를 시작으로 토지 측량부터 설계술, 기하학을 탄생시켰어요. 농업에 관련한 수학 연구는 20세기 들어서는 생산성 향상과 품종 개량 등의 통계학과 확률론이 이용되면서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마방진. 한번 봅시다. 아이디어를. 마방진과 라틴 방진, 라틴 스퀘어 또는 라틴 큐브 또는 더 나아가서 올소거나 라틴 스퀘어도 있는데, 자, 수학계에도 팔방미인과 같은 퍼즐이 있다. 이 바르셀로나의 그 가우디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 감독을 맡아 죽을 때까지 일부만 완성한 이 유명한 미완성 건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우리가 옛날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들 많이 봤죠. 그렇죠? 그 성당 앞 벽면에 그리스도에게 속삭이는 유다상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목판이 이겁니다. 이것은 매직 스퀘어, 마방진으로 가로, 세로, 대각선, 가로, 세로, 또 대각선, 이 네 개의 숫자들의 합이 다 그리스도의 나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인 33세, 33세입니다. 자, 가우디하고 마방진, 이게 무슨 관계일까? n차 마방진이란 가로줄과 세로줄이 각각 n/n 블럭이고 1부터 n제곱까지의 자연수를 꼭 한 번씩 사용하여 여기 가로줄과 세로줄의 배열을 하는데, 이 그 가로줄의 숫자 합과 세로줄의 숫자 합과 대각선의 숫자 합이 똑같이 같은 그런 것을 매직 스퀘어라고 불러요. 이 마방진이라고 부른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대문에 붙여놓으면 나쁜 마귀가 밤새워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집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여겨서 부적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대요. 실제로 이게 피라미드에도,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피라미드 앞에도 이 주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적, 방진 부적이 입구에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 마방진은 중국 하나라 우임금 시대에 이 거북이의 등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요게 1부터 9까지 숫자가 배열되어 있는 이게 마방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아라비아 숫자 1, 2, 3, 4가 없으니까 숫자를 표현하는 숫자 이렇게 되죠. 이 마방진. 이 낙서가 1부터 9까지 수이고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합은 15가 되는, 이게 마방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마방진은 이미 5,000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공통 3x3, 1부터 9까지를 배열한 요게 이제 마방진의 한 예지요. 이게 더 발전해서 3차가 4차로, 4차가 5차로 점점점 발전할 수 있죠. 실제로 전에 내가 이게 무슨 과목을 가르쳤을 때더라? 무슨 과목을 가르쳤을 때 이 매직 스퀘어 이걸 자바 툴로 만들어서 전 다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있어요. 웹에서 찾아보면 지금도 그 자바가 돌아갈 때는 거에서 돌아갈 거예요. 이 매직 스퀘어뿐만 아니라 그 매직 스퀘어, 먼저 매직 스퀘어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더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라틴 스퀘어라든지 올소거나 라틴 스퀘어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마방진은 고대 4,000년 전 이미 고대 중국, 이집트, 인도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된 오랜 주제이고 16세기 독일의 다빈치라고 불린 기하학자이며 동판화가인 뒤러가 그의 동판화 멜랑콜리아의 마방진을 소개했습니다. 1514년에. 가우디가 아마 뒤러를 여기 마방진이 있죠? 이 동판화에. 존경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건물을 지을 때 성당에 앞에 마방진을 갖다 놓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마방진, 한국에는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수학자 최석정이
마방진과 라틴 방진에 관한 흥미있는 연구 결과를 1700년에 구수략이라는 책에 부록에 소개했습니다. 이 직교 라틴 방정식을 내용한 9차의 직교 라틴 방정식, 올소고날 라틴 스퀘어를 소개한 이 내용은 2007년 발간된 핸드북 오브 컴비네토리얼 디자인이라는 책의 12쪽에 최석정의 직교 라틴 방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오일러의 같은 내용보다 최소 60년 이상 앞선 결과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2010년 6월호 매스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의 매스매틱스 매거진 163쪽에서 167쪽 사이에 Remarkable Euler Square Before Euler라는 제목으로 대만의 수학자 이국이 교수에 의하여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과가 우리가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오일러가 같은 결과를 발견한 것보다 최소한 60년에서 70년 전에 발견돼 있다는 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최석정 선생이 그 한국 과학기술 명예전당에 선정돼서 여러분이 과천과학관에 가보면 최석정이 수학자로 명예전당에 올라 있습니다. 마방진 욕에 빠진 사람은 한 유명한 사람의 이제 동양의 양휘와 서양의 이제 뒤러를 들 수 있는데 이게 파밀리아 성당의 정면이고 이게 마방진 모습이고 숫자로 쓰면 이렇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나이가 1살이고 이게 이제 가우디의 마방진은 이거고 그 다음 요게 라틴 방진이에요. 라틴 방진은 123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요게 지금 더 발전한 게 또 뭐 있지? 수도쿠도 있죠. 수도쿠가 이 아이디에 이 수도쿠가 왜 지금 유명해졌냐면 그 저기 노인들이 신문에 이게 있으면 식사하고 나서 이거를 숫자를 맞히는 거 하면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좋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자, 양희라는 중국의 수학자는 그가 지은 양희삼법 1275년에 쓰여진 이런 내용들을 소개했고 이 양희삼법은 조선 세종 15년에 경주에서 간행한 책이 남아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양희삼법이 중국에서는 아마 이게 아마 멸실돼서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게 이게 일본에서 발견이 됐어. 이 책이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책이 일본에서 발견이 됐어. 근데 일본에서 발견된 책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보니까 경주에서 발간된 책이었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아시아 세 나라 사이에 동북아시아 세 나라 사이에 그때 학문의 교류가 또 약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3차 마방진 만드는 것들 생각해보고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수도쿠 때문에 쉽게 찾아서 그냥 인터넷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 마방진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사용됐었느냐, 어떻게 사용됐느냐를 보시면 마방진은 사실 논밭의 기본형이에요. 마방진이 딱딱 n by n 행렬 같은 모양이죠. 논밭이 딱딱 그렇게 나눠져서 뭐 몇 평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기본형이면 농경사회가 발전했는데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에서 마방진이 창안된 것은 당연히 그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나 20세기 마방진과 농업 연구가 현재와 같이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그런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예요. 수학 용어와 농경과의 관계를 좀 보면 구장산술에 쓰여진 그런 내용으로 보면 구장산술은 이제 저자불명의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여러 가지 수학 지식을 다 모아놓은 이 1장은 방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 방전이 바로 전이 밭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논밭의 넓이 계산이 주 내용인데 여기 13세기 주세거래 명저 산악계몽은 이 책의 영향으로 같은 용어를 많이 계승하고 있다. 이 도형 용어의 기본인 지오, 기하 이 말이 이제 기지태 논밭 측량에서 나온 지오라는 그리스어 및 영어 지오로부터 음과 의미를 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밭하고 농사하고 이 기하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는 토지를 측량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방전은 옛날에 면적기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논밭을 이렇게 보면, 이 논밭을 보면, 이 논밭을, 이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 마방진 또 라틴방진 농사연구의 샘플링 또 인사배치 학교 청소당번 배정과 같은 공평하게 업무를 분배하는 데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농장에 뭐를 이제 농업연구소가 수원에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그 다양한 품종을 비슷한 다양한 품종을 다 이렇게 심어서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비교하면서 그 테스트를 할 때 이 마방진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그 아주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비용을 엄청 절약하고 실험 기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산학계몽에서는 방전은 정사각형을 얘기하고 직전은 직사각형, 그 다음에 원전은 원을, 사전은 사다리꼴, 또 평행사변형은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호전은 궁, 활 모양의 그런 농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모양을 얘기했습니다. 수학적 용어예요, 이게. 16세기에 정대위의 명저, 삼법통종과 구장산술이 일본에 전해져서 17세기에 진겁기, 17세기에 임진왜란 이후죠. 그 요시다 미츠요시가에 의해서 출판되는데 이 책이 에도시대 300년간 서당의 산술교과서, 와산, 하산의 입문서로 사용된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진겁기. 이 책이 일본 수학의 거의 시작으로 봐도 될 스탠다드한 교과서였습니다. 여기서 농장에서 보면은 이게 색깔별로 튤립을 심고 그리고 어디는 먼저 피고 어디는 늦게 피고 이런 게 쫙 보면 눈에 확 띄게 되죠. 그럼 어느 품종이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영어로 보면 스퀘어가 이제 정사각형, 이 롬버스의 그리스의 어원이 요건데 여기 롬버스가 마른 목걸, 요런 그리스가 여기 서클이 여기 비슷하죠. 이 알파벳들이 이렇게 바뀌어 왔으니까 서클이 원 이런 게 그리스어에서 영어를 통해서 우리말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표본조사라는 생략법, 이 표본 마방진과 기하는 각각 처음부터 논밭의 경험과 관계가 있었나,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수리통계학자 피셔는 농업시험장에 임시직으로 취업했는데 농업시험장에 이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도 단기간에 정확한 결론을 내는 방법, 농업 실험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방진과 라틴방진을 활용하면은 이게 딱 아주 효과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지금 실험계획법이 되는 겁니다. 마방진에서 발전한 라틴방진에는 5종류의 밀의 씨를 5종류의 소맥의 씨를 여러 구획의 밭에 뿌릴 때 밭의 조건, 토질, 배수 조건, 일조건 등을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1년에 5종류의 실험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좋은 의미에서 이제 표본조사, 랜덤 샘플링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표본조사라는 아이디어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수학적으로는 다루지 않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 피셔가 이런 아이디어,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마방진을 이용한 라틴방진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적용하면서 추측 통계학, 추계학, 스토캐스틱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합니다. 표본조사가 바로 그 예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표본조사를 했죠. 이렇게 고구마를 굽고 나서 익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몇 군데 찔러서 이게 다 쑥쑥 들어가면 다 익었다 이렇게 했죠. 다 바삭 부스러뜨리지 않고도, 또 음식도 이렇게 전체가 다 먹어야 맛을 아는 게 아니라 몇 숟갈만 떠서 이렇게 들으면 지금 맛이 어떻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표본조사입니다. 그게 이렇게 샘플링을 이렇게 뽑아서 이것만 분석해도 이 전체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는 그런 이 난수표, 간편한수 뭐 이런 거 랜덤하게 이렇게 초이스하는 리스트룸. 자, 표본조사를 그럼 이런 표본조사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치의 틀림과 결점도 허락하지 않는 다른 수학에서 이 랜덤이라는 랜덤한 방법을 적용한다는 게 사실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거였는데 수학은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몇 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부분으로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과 수고 및 비용을 절약하고 일부만 조사하여 모든 상품에 대한 완성도를 알고 싶을 때 이런 때 활용합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완벽하게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고구마가 익었는지 확인해 모든
100%다 이거는 좀 확인하려면 다 바스러져서 실제로 먹을 건 하나도 남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정보화 시대, 정보화 사회 이미 표본 조사는 필수 불가결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오차에 대한 보정, 우리가 몇 군데만 랜덤하게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것이 진짜 100%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큼 있을까에 대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차에 대한 보정, 그리고 에러 코렉션, 컴펜세이션 이 방법을 연구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추계학에서 검정이 필수 불가결하게 추정, 검정 꼭 필요해서 이게 완성이 돼야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이런 그 각종 조사들을 보면 대개 이게 랜덤하게, 그러니까 일부 표본 조사를 하는 그런 결과인데, 그런 결과들을 신문에서 뭐 표라든지 이런 몇 대 몇 뭐 그 선거에서 뭐 누가 이기고, 또 선호도 조사, 뭐 대학 입시 선도의 발표, 뭐 온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 데이터의 랜덤 샘플링에서 나오죠. 수학에서 랜덤은 일상에서의 그 랜덤 무작위와 어떻게 다를까? 수학에서의 무작위와 일상에서의 무작위 어떻게 다를까? 보통에서 무작위, 수학에서 무작위. 수학에서 무작위는 적당한 조건이 있죠. 편견을 두지 않고 페어하게, 그리고 모든 찬스가 구추사에 던지듯이 똑같은 그런 그 조건에서 그냥 기회가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일상에서는 약간 좀 다르지. 막 하는 게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쪽으로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는 거죠. 약간 수학적하고 그 랜덤이라는 의미도 아주 공정한 조건 하에서의 랜덤, 확률이 거의 같은 그런 랜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보통 그런 그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상이 주로 어긋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로 선거하고 나면 당선 예상이 크게 어긋남, 이런 게 선거 끝나고 나면 확 이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NCAA 토너먼트에서도 매번 이변이 나오듯이,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까? 실제로 당선이 예상이 크게 어긋나고 이러면 이제 뭐 항의를 하고 뭐 손해배상도 하고 또 그러는데, 이게 여기 때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거짓 회답이, 투표는 이 사람한테 하고 여기서 물어볼 때는 자기는 저쪽 찍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응답이 많았다는 게 이제 그런 때 보통 변명들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요새는 이제 그래서 특히 정확도가 높은 출구조사를 채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새 출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선거 전에 한 것들은 보통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선거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랜덤하게 딱 해서 누구 찍었는지를 파악하면 바로 찍고 나오면서는 거짓말을 좀 덜 하니까, 전에는 여기 찍겠다 그러고 가서는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같이 간 사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찍고 나왔을 때는, 그래서 보통 출구조사를 요새 신뢰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지 않은 답변은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이것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섣부른 해석 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7장 챕터 마방진, 그리고 농업, 그 다음에 추측 통계학 스토캐스틱에 대한 챕터 7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